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영국의 금융 재벌 가문 로스차일드 이야기 들어보셨죠? 추정되는 재산만 약 5경 원에 달한다는 재벌 중에 재벌이라고는 하는데 베일 속에 많이 가려져 있는 그런 가문입니다. 이 가문은 유럽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유태계 가문이라서 상업, 금융업, 고물상 같은 잡다한 일로 돈을 벌기도 했고, 특히 나폴레옹 전쟁 때 사들인 국채로 막대한 부를 얻게 됐다는데,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금융재벌 로스차일드 가문에 얽힌 역사적 장면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당대회가 진행 중인 중국과 관련해서 요즘 다양한 이슈들이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지요. 시진핑의 장기 집권, 그리고 계속되는 미국과의 패권 전쟁, 반도체와 대만 간의 이슈, 다양한 악재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기회도 되겠지만 또 당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리스크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담고 있는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세계적인 금융 재벌로 불리는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죠. 그 가문의 비밀 등등 다양한 음모론도 있고,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유대 금융의 대가문 로스차일드의 탄생에 대한 흥미로운 장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썬킴입니다.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게 가문이라고 불리긴 하던데 무슨 정말 그 음모론에는 꼭 등장하고 전 세계 경제를 사실은 여기서 다 쥐락펴락 하는 거야, 알고 보면. 그러니까 모든 그 음모론의 끝에는 로스차일드가 나오는데, 심지어는 예. 연방준비제도도 로스차일드가 조정을 하고 있고, 네. 타이타닉 침몰도 로스차일드가 했고, 네.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그랬다는 나오죠. 거죠. 존 F 케네디가 왜 죽었는지 아니? 로스차일드야. 뭐 이런 이야기. 이진우 기자도 사실 유대인이었어. 로스차일드 가문은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과 같이 약간 뭐라고 할까, 그 수면 밑으로 숨은 그런 가문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음모론이 나오는 것은 2차 대전 이후에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제 싹 지하로 이제 스며들었기 때문인데, 로스차일드 가문은 독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프로이센이었죠. 그러니까 예. 프랑크푸르트에 살고 있던 유대인 빈민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1744년에 마이어라는 한 유대인이 태어나요. 예. 로스차일드가 아직 아니에요. 음흠. 아시다시피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네. 핍박을 받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유럽에서 예수님 죽인 민족이라고.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를 죽인 민족이다라고 해서 2000년 동안 박해를 당했는데,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일단은 취직 못해요. 유대인들 농사 못 지어요. 부동산 취득 못해요. 아, 그랬어요. 교육 못 받아요. 음. 특히 독일 지역에서. 그럼 집 사서 가서 등기 치려고 하면 유대인이시네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예요. 학교 가려고 하면 유대인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야, 취직 이건 안 됩니다. 그냥 은근한 차별이 아니라 완전히 노골적인 배척이었네요. 그럼요. 어.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결과론적으로는 약간 안 좋게 끝났지만 이자업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금융과 고리대업. 고리대금업이요. 네. 왜냐하면 성경에는 기독교 신자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무도 금융업을 못했구나. 아무도 금융을 못했는데 예. 누군가는 돈 받고 내가 또 언제 좀 세 네. 해야 되는데, 그거를 유대인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천한 유대인들, 너희들은 고리대금업을 해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죠. 고리대금업을 네. 하니까. 특히 현재 독일 지방, 그때는 이제 프로이센이었어요. 음.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탄압을 받았냐면, 차별을 받았냐면 성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라스트 네임을. 이건 나중에 1800년도 초반에 와가지고 약간 융합 정책을 한답시고 너희들 유대인들도 성을 가져라, 그 허락을 했거든요. 어떻게 그때 유대인들이 성을 지었냐면, 네. 자기 주변에 있는 자연 풍경들 보고 성을 지었어요. 여기 큰 돌이 하나 있다. 원스톤, 아인슈타인. 아인이 원이잖아요. 슈타인, 네. 돌. 원스톤. 여기는 산이 있구나. 그 산이 그 독일어로 버그거든요. 네. 베르그. 예. 뭐 아름다운 산, 스필버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독일 출신 유대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네. 슈타인이 붙든지 버그가 붙든지 무슨 만이 네. 붙으면은 독일 출신 유대인들이에요. 아, 이름 짓는 방식이 독특해서 네. 유대인들은 폴 뉴만, 나탈리 포트만 이런 식으로 만. 이름 그렇게 지으면 더 드러날 텐데 어디 한번 그러니까 해보자는 쪽이었나요? 그 당시는 이제 나중에 히틀러가 등장할지 몰랐겠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풍경 가지고 이름 짓자. 성 없는데. 어허. 근데 그때 이제 마이어 아직까지는 네. 성이 없어요. 예. 마이어라는 한 빈민이 프랑크푸르트의 이제 게토에서 태어났거든요. 유대인 게토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게토니까. 네. 나 이거 정말 이렇게 살기 싫다. 나도 정말 돈 벌고 잘 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골동품과 이제 고물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거 언젠가는 돈이 될 거야 하면서 특히 오래된 주화를 수집을 했었어요. 주화, 동전을. 동전. 하면서 이게 약간 장사가 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번듯한 가게를 차렸거든요. 가게를 차려놓고 앞에 붉은색 방패를 딱 꽂아놓은 거예요. 자, 여기는 붉은색 방패 가게다. 이런 식으로. 네. 그걸 보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와, 붉은색 방패네. 로트실드네. 쉴드가 방패. 네, 독일식 발음으로. 로트실드, 레드 쉴드인데 예. 이거를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로스차일드가 된 거예요, 이게. 쉴드가 차일드로 바뀌어서 예. 그럼 나도 성도 그럼 로스차일드로 하자. 붉은 방패가 네. 됐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 이름은 마이어 로스차일드가 됐죠. 네. 이 양반이 돈을 번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 당시 이제 프로이센의 이제 왕자 빌헬름 왕자라고 있었는데 동전 수집이 취미였어요. 아하. 거기 유대인 마이어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친구가 뭐 희귀한 동전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불러오도록 하여라. 네. 데려온 거예요. 네. 왕자님, 이 동전 바치겠습니다. 그걸 나한테 주겠다고? 네. 그래. 희귀한 동전이 있으면 항상 나한테 갖다 바치도록 하여라. 네. 신뢰를 쌓은 거예요. 네. 신뢰를 쌓은 그 순간 나폴레옹이 프로이센을 쳐들어왔네요. 어머나 쳐들어왔네요. 네. 그래서 이 빌헬름 공이 예. 일단은 국외로 도주를 했는데 자기 재산에 관련된 모든 장부와 땅 문서 네. 이거를 너무 많아가지고 들고 튀기가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마이어 로스차일드를 불러가지고 이거 네가 지켜줄 수 있냐? 내 땅 문서와 내 무슨 뭐 증권들이랑 뭐 국채와 다다. 네. 믿으십시오. 해서 마이어 로스차일드한테 다 맡기고 국외로 도망을 가요. 네. 나중에 다 수습이 된 다음에 빌헬름이 돌아왔는데 마이어 로스차일드가 정말 자기 목숨을 다 바쳐가지고 동전 하나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회계 장부랑 네. 땅 문서랑 채권 모두 다 동전 하나까지. 아하. 나폴레옹이 프랑스군이 그거를 뺏으려고 했는데 목숨 걸고 이걸 지킨 거예요. 어허. 여기 감명을 받은 거죠, 빌헬름이. 와, 네가 지켜줬구나. 앞으로 이 프로이센의 모든 재정은 네가 다 담당해라.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너밖에 믿을 사람 없다. 갑자기 신분 상승을 한 거죠. 유대인 게토에 있던 그 골동품상이 예. 프로이센의 재정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인사가 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기재부 장관입니까? 그렇죠. 고 프로이센에. 예. 그러면서 이제 프로이센 재정을 이제 쥐락펴락을 했는데 응애 아들을 5명 낳은 거예요. 5명 낳아가지고 다 금융 전문가로 키웠는데 이거는 집안의 모토다. 가훈이다. 꼭 기억하라. 돈은 뭐로 번다? 신용이다. 신용을 가지고 너희들은 돈을 키워라. 그리고 너희들은 유럽 각국으로 가라. 5 형제들을 다 런던, 베니스 등등등 네. 예. 유럽 각지로 보내요. 넌 거기서 로스차일드 가문을 키워라. 그중에 3번째 아들 네이산 로스차일드란 친구가 런던으로 건너가거든요. 이 친구가 오늘날의 로스차일드 가문을 만듭니다. 나름 돈은 꽤 벌었어요. 그 네이산 로스차일드가. 근데 1815년에 유럽 역사를 뒤바꾼 엄청난 전쟁이 하나 터지거든요. 전투가. 네. 나폴레옹의 프랑스군과 프로이센과 영국의 연합군이 지금의 벨기에 수도 브뤼셀 남쪽에 있는 워털루에서 네. 유럽의 운명을 건 마지막 승부를 빵 펼쳐요. 네.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는
불쌍해요 진짜 나폴레옹이요. 또 나폴레옹이 불쌍해요. 예, 안 됐어요 그분. 아휴. 지금 1815년이잖아요. 예. 1812년에 무리수를 둔 거예요. 나폴레옹이. 7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가 말 안 듣는다고. 네. 그러니까 러시아와 영국 빼고는 그때 다 정복을 한 상태였거든요. 음. 야 바다 건너는 영국은 우리가 배 타고 가야 되니까 잠깐 wait 대기하고 러시아 너희들이 감히 우리 나폴레옹 프랑스 대제국 말을 안 들어? 딱 기다려 하면서 70만 대군을 이끌고 갔어요. 한 가지를 간과한 거예요. 나폴레옹이요. 뭐를요? 러시아인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러시아를 지켜주는 신이 있다. 한 장군이 있다. 동장군. 추운 거? 겨울? 겨울. 모스크바를 점령을 했긴 했는데 나폴레옹이 네. 자기는 이런 추위를 처음 느껴. 야 냉장고 문 닫아라. 너무 춥고 네. 그 당시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그 청야 작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못 가지면 네. 적도 가질 수가 없다. 다 박살내고 후퇴하자. 이 전술이었거든요. 곡식을 다 불태우고 마을 불태우고 이런 식으로 굶겨 죽이자. 네. 너무 추운데 먹을 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나폴레옹군이 어쩔 수 없이 퇴각을 하거든요. 러시아군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70만 대군이 건너갔는데 예. 당시 파리까지 돌아왔던 패잔명이 10만이 안 됐다고 해요. 60만이 그냥 거기서 얼어 죽은 거예요. 굶어 죽고. 이긴 거는 맞아요? 지고 온 거죠 그러면? 졌죠. 대패를 한 거죠. 세상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당연히 프랑스 여론 안 좋게 돌아가죠. 예. 우리 프랑스 대군이 러시아까지 건너가가지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금 졌어? 그래가지고 약간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나폴레옹이 붙잡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중해 엘바 섬으로 끌려가거든요. 네. 얼마나 억울하겠어 나폴레옹. 이 자식들 그냥 확 그냥. 그래가지고 엘바 섬을 탈출해가지고 지금의 깐느 영화제가 펼쳐지는 깐느에 상륙을 해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옛 영광을 위해서 가자. 해가지고 다시 파리를 점령한 다음에 나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유럽 전체를 통일할 것입니다. 하면서 나머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병사를 다 끌고 네. 일단은 영국은 건너왔어요. 바다 건너. 프로이센 저거 박살낸 다음에 러시아까지 가자. 예. 하면서 1815년 아까 말씀드렸던 벨기에에 있는 워털루에서 네. 마지막 일격을 벌이는데 그걸 누가 가만히 보고 있냐면 런던 증권거래소에 있던 아까 그 세 번째 아들 예. 네이탄 로스차일드가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공격을 하는 걸. 네. 네.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되나. 당시 이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이 국채를 네. 그 당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국채 발행해가지고 전쟁을 하던 때였거든요. 예. 딱 반반씩 나눠진 거예요. 나폴레옹은 그래도 이긴다. 프랑스 국채를 산 사람들. 네. 뭔 소리냐? 이번에는 우리 영국이 이긴다. 영국 국채를 산 사람들. 네. 반반. 야, 이번 결과 어떻게 됐냐? 우리처럼 뭐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직접 배 타고 와가지고 말 달려서 저기요 누가 이겼습니다.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야 왔냐? 워털루에서 어떻게 됐대? 몰라 아직도 연락이 안 왔어. 근데 그때 전 유럽에서 가장 정보력이 빨랐던 것이 그 로스차일드 가문이었거든요. 왜요? 어떻게? 로스차일드 가문이 유럽 전국이 다 있잖아요. 형제들이.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영국 국채를 산 사람들, 프랑스 국채를 산 사람들 모두가 다 누굴 주시하고 있었냐? 네이탄 로스차일드. 아, 네가 제일 먼저 알 테니. 네. 야, 네이탄 로스차일드 어떻게 하는지 잘 봐라. 아내 다를까? 런던 증권거래소 문이 끼 열리더니 그 집안 사람이 달려오는 거예요. 결과 났습니다. 결과 났어요. 그래서 네이탄 로스차일드가 보자. 자체 사운드 에펙트예요. 아, 종이로 그냥 전해줬군요. 그렇죠. 뭐 영국이 졌어요라든가 뭐 프랑스가 졌어요 뭐 이게 아니라. 네. 그때 그 영국 국왕보다 30시간 먼저 그 결과를 알았대요. 네이탄 로스차일드가. 와. 쾌속선과 전서구를 이용해서 비둘기. 아 비둘기. 네. 999999 딱 받은 거야. 야, 저 종이에 뭐라고 적혔을까? 네이탄 로스차일드가 아무 말도 없이 이 종이 내용을 딱 보자마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영국 국채를 다 팔기 시작한 거예요. 영국이 졌나 보군요. 그걸 보고 영국 졌다!
하면서 너도 나도 갖고 있던 영국 국채를 다 팔기 시작한 거야. 네. 영국 좋다. 봐라 프랑스가 나폴레옹이 이긴다고 했지 내가. 그러면서 100파운드짜리 영국 국채가 하룻밤 사이에 5파운드까지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요. 네. 근데 갑자기 이 5파운드까지 폭락을 했을 때 네이탄 로스차일드가 슬슬 영국 국채를 다시 사는 거예요. 오. 저 뭐야 저 인간. 자기들은 몰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30시간의 공백이 있으니까 이게요. 아. 뭐 돈 남아도나? 아니야 다를까 30시간 후에 그 결과가 들어왔는데 영국이 이긴 거예요. 아, 그 셋째 아들이 머리를 썼군요. 역사에는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면 1815년에 네이탄 로스차일드가 영국 경제를 샀다 라고 할 정도로 영국의 모든 부를 사버린 거예요. 그날 저녁에. 싸게 파니까. 싸니까 다 긁어먹은 거죠. 그거 가지고 이제 영국의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제 금융 재벌이 됐는데 현재로서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전체적인 그 자산 예.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카더라 통신에 따르면은 이분들이 5만 조 달러, 5경을 갖고 있다. 지금요? 지금라는 설이 있어요. 알지 못해요. 하룻밤 사이에 1조 달러가 사라져도 몰라는 그 정도라고요. 그만한 돈이 전 세계에 있기는 있어요? 아이 그러니까 카드라이죠, 카드라. 네. 상상하는 가장 큰 숫자를 생각했구나 그냥. 네. 아 근데 이제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제 결정적으로 한번 큰 타격을 받긴 받습니다. 언제 받냐면은 1차 대전 때도 잘 견뎌 나가요. 예. 1차 대전도 잘 견뎌 나가는데 독일이 패망한 것은 유대인 때문이다라고 이를 바득 달던 한 일반 사병이 있었어요. 예. 바로 아돌프 히틀러인데 예. 아돌프 히틀러는 아시다시피 한 번도 독일 국적인 적이 없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아돌프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오스트리아 국적의 오스트리아인이었어요. 근데 얼떨결에 독일 총통까지 올라갔는데 예. 하여간 자기는 게르만 민족의 위대함을 어차피 오스트리아도 게르만족이니까요. 우리 위대한 게르만족은 졌을 리가 없다. 이건 네. 다 고리대금업을 하는 유대인 때문이다. 하면서 자기가 집권한 이후에 네. 2차 대전을 일으킨 다음에 유대인 학살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가운데서 로스차일드 가문을 정말 특히 탄압을 해요. 협상을 하는 거죠. 안 죽일 테니까 예.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자산 다 나치에 기부를 하고 나가라. 아. 그래서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등등에 있던 로스차일드 가문이 대부분의 부를 다 히틀러한테 뺏기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그걸 아무도 몰라요.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네. 지하로 들어가요.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로스차일드 금융 뭐 회사가 아니라 그때부터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그냥 우리는 우리 가족 먹고 살기 바빠. 네. 우리가 뭐 회사하는 건 알 필요도 없고요. 우리한테는 관심도 주지 마세요라고 네. 지하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부터 각종 음모론들이 나오는 거죠. 그때 사실은 엄청난 금을 가지고 갔때부터 시작해서 라고 음모론이 나오는 거죠. 히틀러 때문이었군요. 네. 그러면 그들의 후손이 지금 뭔가를 하고 있거나 뭐 음모론이 사실이라면 엄청나게 뭔가 장악하고 있거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AIPAC라고 해서 미국 이스라엘 교류 협력 위원회라고 있는데 네. 이것이 미국 경제와 정치를 다 주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AIPAC라는 것이 이제 그 당시 이제 건너왔던 예. 유럽에서 건너왔던 로스차일드 가문 등등등 유대인들 후손들이 운영을 하는 그런 단체인데 유대인 종친회. 유대인 종친회예요. 예. 여기에 현직 미국 대통령, 전직 대통령 예. 찬조 연설을 하고 여기서 후원금을 받아야지 전당대회에서 승리한다. 뭐 그건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정치 경제를 주무르는 것은 AIPAC고 그 전신은 바로 로스차일드다. 라는 게 정설이죠. 여전히. 하기야 유대인들이 똑똑한 모양인지 여기저기서 돈을 잘 벌어요. 잘 벌다 보면 영향력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진우 기자님 유대인설도 나오는 거죠. 스마트하시니까. 우리끼리만 알고 있다니까. 네. 유럽의 금융의 대가 로스차일드의 탄생 비화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한때는 국제사회에서 저 나라가 제2의 미국이 될 거다, 미국을 추월할 거다, 어엿한 리더가 될 거라는 기대를 모은 적도 있었는데요. 근데 요즘은 시진핑 권력 3연임을 앞두고 중국 리스크도 점점 커지는 것 같고 여기저기에서 참 중국은 왜 저럴까 하는 그런 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참 다른 나라인 중국.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중국을 분석한 책을 함께 같이 읽어보면서 또 중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죠.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 이야기를 다룬 책인데 마침 요즘 중국에서 큰 이벤트가 있었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대회가 진행 중에 있고요. 앞서 잠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체제가 이번에 확고하게 될 거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뉴스에서 들려오고 있죠. 음. 이런 정치적인 문제하고 더불어서 또 얘기 나오는 게 중국하고 대만의 지정학적 문제도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만의 전쟁 위험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우리하고는 뭐 사드 사태 때 한한령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미중 대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무역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참에 한번 중국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 중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당대회를 한다는데 네네. 우리는 당대회 하면 뭐 민주당 전당대회,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 네. 그러면 뭐 하는구나. 당내 문제죠. 그럼 뭐가 큰 이벤트인가 싶은데 네. 중국은 안 그런가 봐요, 이게. 중국의 당은 쉽게 말해서 하나지 않습니까? 공산당 하나이기 때문에 네. 중국의 이 당대회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대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년에 한 번씩 이 지금 열리는 당대회가 열리거든요. 그러면 이 5년을 끌고 갈 새로운 인물을 뽑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중국은 대선이 직접 투표가 아니니까.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주석을 뽑는 그런 건 아닌데 사실 중국의 이 정치 체계를 보면 약간 과두 체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한꺼번에 네. 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중국이. 지금은 7명의 최고위원으로 구성돼 있고요. 중국이 처음에는 9명의 최고위원을 가지고 네. 이 9명 중에 대표가 이제 주석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럼 2등, 3등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대통령, 총리, 뭐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 이렇게 해서 한 너댓 명, 한 7명 남짓을 한꺼번에 뽑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느냐 그대로 이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5년마다 결정하는 게 이 중국의 당대회인데 예. 올해 당대회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관심이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최고위원 7명 중에 1등 이 사람이 주석이 되는 건데 이 주석의 임기가 5년이고 네. 이 5년을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10년 동안 집권을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임기가 10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원래는 이걸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중국이. 네. 그러니까 10년 뒤에 그러니까 두 번째 당대회를 할 때는 후계자를 지명을 하고 끝내는 거죠. 재미있는 건 후계자를 현직의 1등이 뽑는 게 아니라 네. 그 전직이 그렇죠. 예. 다음 후계자를 예. 지명해놓고 지명하는. 이제 다음 5년을 보통 마무리를 하고 나서 넘겨주거든요. 내가 넘겨주는데 내가 넘겨주는 파트너는 내가 정한 게 아니라 나의 전임자가 정한. 네, 뭐 그런 식인데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7년도에 당대회 할 때 예. 후계자를 지명을 했어야 되는데 지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본인이 계속 하시겠다는 네. 뜻이었을 것이다. 또 하는 건가라는 네. 이제 의구심을 좀 가졌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연임 규정 한 번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를 없애버렸죠. 네. 그러니까 장기 집권에 들어가는구나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번 당대회에서 그러면 그걸 선언하는 형식적으로 이제 모든 걸 마무리하는 시기다라고 해서 지금의 당대회가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중국은 말씀하신 대로 과두 체제라고 하는 일종의 집단 지도 체제 비슷한 체계였는데 네. 그 말은 어떤 한 사람이 계속 혼자 하려고 해도 그걸 나름대로는 내부에서는 막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 수비가 뚫렸나 봐요. 이게 이제 중국의 역사를 보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좀 일으켰다라고 나오는데 예.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중국의 그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중국을 공산화시켰던 통일했던 마오쩌둥 시대에는 1인 거의 지배 체제였죠. 그러니까 예. 마오쩌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문화혁명이라는 게 중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민의 힘으로 중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그 전에 지식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을 파괴했죠. 다 파괴해야 우리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고요. 실패하다 보니까 한 명에 집중되는 이 권력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됐고 네. 그 다음에 나온 덩샤오핑이라든지 장쩌민이라든지 후진타오라든지로 오면서 약간 권력이 분산됐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과두 체제, 뭐 9명이 지배하는 이 체제에서 네. 물론 주석이라는 상징적인 개념이 있었지만, 근데 이게 9명, 7명이 되다 보니까 일종의 당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겠죠. 중국 내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다. 그래서 음. 다시 1인 지배 체제로 돌아간 게 이제 시진핑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진핑은 3번을 한다. 뭐 3번 이상이 될 수도 있고 현재로서는 뭐 3번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죠. 그렇군요. 그거를 국민들이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 공산당이 원한다는 거군요. 결국은. 그러니까 됐겠죠. 원한다기보다는 그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치밀하게 시진핑 주석이 노력을 한 걸로 보이죠. 네. 그러니까 뭐 현재 이번에 지금 전해지는 뉴스로도 보면 아까 최고위원이 7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7명 중에 자기의 계파를 지금 4명 정도로 또 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최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작업도 많이 했고 군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후청 작업도 계속 해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자신 계파의 사람들 4명을 앉힐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장기 집권을 위한 여러 가지 체계를 만들어 놓는 거죠. 예. 형식상으로 여전히 7명의 최고위원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시진핑의 의사에 따라서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로 다 채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시진핑의 장기 집권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네네. 중국에서 원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진핑 혼자 원했는데 그게 관철이 된 건지 그거는 뒤에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그게 어떤 변화로 받아들여져야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한테 왜 중요한데?라는 질문을 그렇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역사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이제 그 마오쩌둥의 시대에서 덩샤오핑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중국이 네. 가장 큰 변화를 겪는데요. 덩샤오핑이 얘기했던 게 우리만의 힘으로 인민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서양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겠다. 이걸 도입해서 우리가 경제 발전을 이루고 그게 먼저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고 중국의 이 빛나는 발전이 그 당시에 이루어진 건데요. 시진핑의 시대로 들어오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사실은 조금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같이 사회주의가 공존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모순이지 않습니까? 예. 그 모순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죠. 그러니까 권력 부패도 있었을 테고, 그다음에 양극화도 부가 한쪽으로 있었을 집중되는 거고.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소하겠다라는 게 이제 시진핑의 정권의 어떤 기치다 보니까 예. 약간 정책이 다 반대로 돌아갑니다. 어떤 거와 반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혁 해왔던 개방과 거와.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음. 그렇다 보니까 약간 중국이 예전에 마오쩌둥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오쩌둥의 시대는 문화혁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녀사냥식의 지식인들에 대한 사냥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파괴 현상도 있었고, 네. 그래서 혹시 다시 완전히 그 처음에 혁명이 일어났던 공산 시대의 그런 모습으로 중국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예. 우려를 좀 낳고 있는 게 시진핑 시대의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더군다나 1인 독재로 가는 체제에 있어서 2017년도에 시진핑이 선언을 한 게 과거의 100년, 부흥의 100년. 중국의 역사는 두 개로 나뉜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시대에서부터 부흥의 100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시진핑이 스스로 본인이 집권한 다음부터 네. 부흥의 100년이 시작된 거다. 네. 그래서 과거의 100년은 굴욕의 100년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예. 근데 이 굴욕을 어떤 굴욕이냐를 두 가지로 보면 크게는 역사적인 굴욕이 2번인데 하나는 아편 전쟁을 통해서 홍콩을 잃었던 굴욕이 하나고요. 예. 두 번째는 일본에게 대만을 뺏겼던 게 굴욕의 2번째거든요. 근데 굴욕의 100년 중에 하나는 해결을 했습니다. 홍콩은 다시 반환이 됐죠. 뭐 계약 기간 끝나서 찾아온 거긴 하지만 어쨌든 반환이 반환이 됐습니다. 됐고. 반환되고 난 이후에 일국 이체제라고 선언은 했지만 결국에는 병합에 성공을 한 셈이죠. 그리고 남아 있는 게 대만인데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래의 중국, 그러니까 부흥의 100년을 이끌려면 이 굴욕마저도 해소를 해야 된다. 대만을 되찾아와야 그게 모양상 형식적으로도 완결이 되는 거다. 네.
그래서 지금 불안해하는 게 정세에서 불안해하는 게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져서이기도 하지만 네. 그 전부터 혹시 지정학적으로 대만의 남중국해의 문제가 터지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얘기해 왔던 게 네. 시진핑의 그 새로운 100년 선언과 함께 일어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옆에 있는 나라라서 표현하기가 좀 민망하긴 하지만 네. 자유를 좋아하고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창의가 확산되는 게 필요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의 시각에서는 시진핑은 거꾸로 가는 분이네요. 나쁜 분이네요. 그렇죠. 사실상 이 책에서는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이 공산혁명을 성공시킨 뭐 국부라고 이렇게 하고 네. 그 사진도 크게 걸려 있고 하지만 음. 그가 추진했던 여러 가지 정책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정책적인 면에서는 실패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과거의 그 마오쩌둥을 떠올리게 하는 시진핑의 정책을 그 당시에 시진핑도 사실은 아버지가 공산당 1세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네. 문화혁명 때 대단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실제로 시진핑도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하면서 생활을 할 정도로 고초를 겪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을 회상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스톡홀름 증후군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을 당했지만 고통을 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결국엔 우리가 달성하려고 했던 공산혁명의 원론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죠.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한번 막혀있던 나라가 개방되는 것도 어렵지만 개방되고 네. 나면 다시 막힌 나라로 돌아가는 거는 더 어려울 텐데 그리고 개방하려고 하는 게 공산주의가 뭐 나빠서 뭐 그래서가 아니라 공산주의 필요하고 사회주의 존중하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이런 개방이 필요하고 네. 그래서 연 건데 다시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 서방 그러니까 미국에서 네. 처음에 중국이 개방될 때 그런 기대감을 가졌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본주의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부에 대한 것들이 창출되기 시작하면 중산층이 늘어나고 그러면 결국에 이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민주화의 길로 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그게 사실은 깨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 깨지는 걸 목격하면서 미국도 중국에 대한 정책을 완전히 180도 바꾸고 있다라는 게 지금 국제 정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이 책에서는 2008년 금융 위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개혁 개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세계 G2 국가 미국하고 어깨를 견주는 정도의 수준이 됐어라고 선언한 거는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 네. 이때 이제 완벽하게 선언을 했고 그 당시에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던 중국 정부가 공식 석상에서 뭐 중국몽 그다음에 아까 말한 새로운 부흥의 100년 이런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미국의 자본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목도한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사실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살린 게 중국이었거든요. 중국이 돈 풀고 미국에 국채 사주고 하면서 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 이제 우리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고 그때서부터 중국이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대 정책을 쓰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결정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책에서는 개혁 개방을 한참 하다가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중국이 네.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나 그러려고 그랬던 거다 쪽입니까? 아니면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개인의 생각을 이 흐름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거다. 시진핑만 아니었으면 중국은 아니랬을 텐데입니까? 아니면 대체로는 원래 시대가 사람을 낳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누가 됐어도 중국은 이렇게 됐을 거야 쪽입니까? 이 책은 어느 쪽이에요? 이 책에서는 시진핑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일당 독재이긴 하지만 그 안에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거든요. 예. 아까 잠깐 언급드렸는데 태자당이라 그래서 뭐 기업으로 치면 재벌 2, 3세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당 1세대의 아들들 뭐 이런 사람들 태자당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공청단이라 그래서 공산당 천령당 뭐 이런 세력이 있고요. 여기는 약간 흑수저. 네. 예.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올라간 사람들. 그다음에 상하이방이라 그래서 신흥 세력들. 뭐 이렇게도 있고요. 지금 요즘은 쉬저진이라 그래서 시진핑을 따르는 사람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공청단하고 아까 말씀드린 상하이방 같은 경우에는 개혁 개방에 좀 찬성하는 세력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 시진핑 이전 정권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진핑으로 넘어가면서 돌아가는 거니까 네. 만약에 정권 창출이
아까 말씀드린 뭐 공청단이라든지 상하이방 쪽이 계속 잡았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회귀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럼 시진핑은 태자당, 공청단, 상하이방 중에 그 어느 쪽도 아닌가요? 사실은 태자당 쪽으로 봐야 되죠. 아버지가 이제 그 1세대였으니까. 그럼에도 금수저, 불구하고 흑수저, 동수저 이렇게 나누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제 자신만의 어떤 세력들을 갖추게 되는 모습이니까요. 예. 그래서 결국 시진핑 시대가 이렇게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에 대한 국제적인 두려움이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도 별로 크게 네. 기분 좋은 일은 아닌데 문제는 대만을 꼭 그렇게 흡수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무력 충돌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고 네, 그게 뭐 그거는 굉장한 두려움이고요. 앞으로 한 30년쯤 후에 하자고 하겠어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다음 임기가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하고 싶을 때 하겠죠. 네. 예전에 한번 뉴맵이라는 책 소개하면서 제가 남중국해의 중요성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대만이 끼고 있는 이 남중국해가 국제 무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물동량,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물동량의 60-70%가 거기를 거쳐서 와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가 전쟁이 나고 막힌다는 거는 사실상 우리나라 수출길이 막힌다는 얘기고요. 예. 두 번째는 가스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100% 거기를 통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러시아 쪽에서 뭐 파이프로 들여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러시아에서 선박으로 들여오기도 했는데 이제 그것도 막혀 있으니까요. 매우 중요한 곳이다. 예, 거기가 전쟁이 나면 그런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만약에 전쟁이 나게 되면 주한미군이 참전할 가능성도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그러게요. 문제가 일어날 이것도 수 좀 있죠. 우리도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될 것 같고. 함께 읽은 책 제목이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이라면 조금 전까지는 차이나 쇼크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네. 한국은 뭘 선택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신냉전 시대로 들어갔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로 복귀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마는 분위기가 아니다. 이러다 마는 분위기가 아니고 다시 중국이 뭐 개혁 개방으로 가서 우리가 거기다 수출 많이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와, 아니고. 중국 없이 살 각오를 하자 이제. 예, 그러니까 중국 아니면 미국을 선택을 강요받을 거다. 네. 그러니까 물론 중국도 우리가 물건 수출할 수 있겠지만 수출하면 미국이 싫어할 테고 미국을 많이 선택하게 되면 중국이 싫어할 테고. 네. 그래서 이제는 그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걸 인정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빨리 한쪽 있고요. 선택을 해야 된다 어느 쪽이든. 뭐 꼭 한쪽 어디다 중국이면 중국 이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대안 시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동남아 시장을 결국에는 우리가 더 열심히 개척해야 된다. 그래서 이전 정부 시절에 남방 정책이라고 얘기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신경 안 쓸 수가 없다. 거기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동남아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기가 온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는 그렇지만 일본과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될 수도 있다. 중국이라는 새로운 도전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와 함께 중국 쇼크 우리의 선택이라는 책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또 인사드리러 오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